자, 오늘은 영어 학습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어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다 해봤을 겁니다. 뭐가 좋을지 참 고민되죠. 가르치는 일을 해온 저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25년 이상을 애들을 가르쳐 오는데요. 많은 시행착오도 겪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이것은 그 많은 시행착오와 고민 끝에 나온 last version입니다. 마지막 결론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주려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과 또 학부모님들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제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름이 임종철입니다. 제 양력을 한 4개 정도 간단하게 갖다 놨는데요. 앞에 나오는 3개의 양력은 보니까 전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수업했던 것, 그것들만 여기에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한 25년 이상을 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애들을 가르쳐 왔는데요. 젊었을 때는 강남 종로학원에서 영어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강의를 좀 하다가 제가 직접 학원을 설립을 해서 건웅어학원이라고 설립을 해서 한 7년 정도를 또 그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다가 학원을 좀 규모를 더 키울까 하는 생각으로 주변에 있는 몇몇 원장님들과 힘을 합쳐서 여기 삼보어학원이라고 하는 것을 또 했습니다. 거기에서 또 한참을 가르쳤지요. 그러다가 만으로 한 2년여 전에 은퇴를 하고 이제 대구로 내려와서, 고향이 제 대구입니다. 여러분들, 대구가 제 고향인데 부모님도 그리고 형제들도 거의 대구에 살아요. 어쨌든 대구로 내려와서 10여 년 전부터 해오던 교재 집필 작업이 있었는데요. 지난 2년간에 걸쳐서 그 작업을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출판 직전까지 왔는데요. 출판하기 전에 애들을 가르치면서 미비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좀 더 보완해서 출판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구 수성구의 만촌동에서 조그마한 영어 공부방을 열어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좀 가르치면서 그 교재 작업도 완전히 보완을 하고, 그리고 또 애들 가르치는 일이 제일 즐거운 일이에요. 저는 애들 가르칠 때만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제 천직이니까, 그리고 제가 갖고 있던 노하우들, 또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 노하우들을 또 아이들에게 전수해 주기도 하고 그럴 생각이 있어서 이 만촌동에서 조그만 공부방을 열어볼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제 연락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듣고 나서 아무래도 좀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리로 연락을 주시면 성실하게 정직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Roadmap for Studying English, 영어 공부를 위한 로드맵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어 공부에 필요한 영역은 총 8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8개의 영역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지를 여기에서 윤곽만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D페이지 넘어가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따라 나올 거예요. 이 페이지에서는 윤곽만 잡는데요. 먼저 문법과 작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법은 문장 구성 원리입니다. 그 문장 구성 원리와 영어 작문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문법을 공부할 때 가급적이면
장문과 연계시켜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문법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각 단원별로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단원과 연계시켜서 우리말을 주고 영어를 주는데 부분 영작을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단원과 연계시켜서 어순을 뒤집어서 어순을 바로 잡아감으로써 어순 감각도 익혀주고, 그렇게 영작에 점점 더 친근해지다가 나중에 가면 완전 영작으로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가급적 장문과 연계시켜서 공부하자.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학교 내신 같은 경우에는요, 문법과 연계시켜서 영작 형태의 문제가 잘 나오니까, 그래서 더더욱이 영작과 연계시키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탭스 공부를 하는 학생은요, 이 문법 부분을 한번 좀 정리를 하고 탭스 시험을 치는 게 좋습니다. 문법 영역에서 이 문법과 바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구문독해를 들어가는데 화살표가 쌍방향으로 되었죠. 이 순서가요, 문법 작문하고 구문독해도 되고 구문독해하고 문법 작문해도 되고, 그 순서는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함께 같이 해도 또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구문독해란 어떤 것이냐, syntax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구문독해는 바로 영문 번역입니다. English translation입니다. 번역이 뭐냐 하면요, 영문이 갖고 있는 뜻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 그것이 바로 English translation입니다. 자, 이게 바로 구문독해인데 말이죠. 이 구문독해를 공부하는데 문법이 필요해요. 문법을 100이라고 했을 때 구문독해에 필요한 것은 한 20% 정도 됩니다. 근데 그 20%의 문법만 알아도 수능 어법 문제가 풀어져요. 그래서 구문독해 속에 수능 어법 문제를 붙여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데, 그 20%만 나온다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수능 어법 문제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어려운 문법 문제 묻지 않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물어요. 근데 그 문법 문제를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한 문장 속에서 물어요. 그래서 문법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문장의 구조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학생은 유감스럽게도 그 기본적인 문법 문제를 못 푸는 것, 그것이 바로 수능 어법 문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수능 어법 문제는 차라리 복잡한 문장을 보는 눈을 길러주는 구문독해하고 연계해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이 저의 결론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 논리독해하고 쓰기는 어찌 되느냐.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죠? 화살표가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구문독해 쪽이 어느 정도 갖춰진 학생이 되어야만 논리독해 공부가 가능합니다. 이 구문독해 쪽이 잡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공부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자, 논리독해하고 쓰기라고 했는데요. 이 논리독해가 뭘까요? 자, 여러분들 영문독해 English Reading 보이죠? 여기에 reading이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English translation이 있었습니다. translation은 뭐라 그랬죠? 영어 문장이 갖고 있는 뜻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는 거라 그랬죠. reading은 그럼 뭘까요? reading은 문장의 뜻을 파악하는 게 아니고 여러 문장으로 구성된 단락이나 혹은 여러 단락으로 구성되어진 긴 글 속에서 여러분들 독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보다 더 정확하고 보다 더 신속하게 파악하려는 공부가 바로 reading인데요. 자, 독자들이 파악하고자 하는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가 뭘까요? 그거는 바로
글쓴이가 자기의 글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중심 사상, 영어로는 메인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그 중심 사상이나 메인 아이디어를 사실상 파악하는 것이 리딩 공부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공부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 사상 파악하고 논리적 읽기는 또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대충 읽고 감으로 중심 사상을 파악한다. 임파서블입니다. 객관식에서는 어느 정도 통할 수 있어요. 전혀 터무니없는 거 빼버리고 나면은 답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주관식 형태로 나타났을 때는 이 논리적 읽기 훈련을 해야만 그 중심 사상이 제대로 파악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리딩 공부를 그래서 제대로 하는 학생을 많이 못 봤어요. 또 제대로 가르치는 경우도 많이 못 봤고 이게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저도 젊었을 때부터 많이 끙끙대면서 공부해 왔어요. 이제는 좀 보여요. 자, 어쨌든 그 논리 독해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이 논리 독해가 여러분들 여기 보다시피 쓰기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죠.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자, 한번 볼까요? 읽기 자료의 단락별, 단원별 요약하기라고 되었습니다. 선생님 요약이 어떤 거죠? 대충 애들은 그냥 글자 좀 줄여서 쓰는 게 요약이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약은 딴 게 아니고 어떤 글을 읽으면서 그 글의 메인 아이디어하고 또 있습니다. 그 메인 아이디어를 뒷받침해주는 뒷받침 내용, supporting detail을 주라고 합니다. 그 supporting detail은 또 주요한 거하고 주요하지 않은 것으로 구별됩니다. major supporting detail, minor supporting detail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바로 메인 아이디어하고 major supporting detail을 합쳐서 영문으로 쓰는 것, 그것이 바로 summarizing입니다. 어려운 작업이죠. 이 summarizing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읽기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기를 자꾸 시키면 애들이 논리적 읽기 훈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요약하기를 하게 되면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요약할 때 써야 되잖아요. 어떻게 써요? 논리적으로 읽으면서 써야죠.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 쓰기가 자연스럽게 기반이 잡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처음부터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서머라이징을 다 시키지는 않고 일단 요지를 파악하게 하고 그 요지만 영문으로 완성하게 하면 됩니다. 또 영문 전체를 다 쓰라 그러면 애들도 부담스러워서 못 쓰니까 처음에는 요지문을 제가 제시해주고 거기 빈칸 채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야곱야곱 애들을 적응시켜 들어가면 됩니다. 단 그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건 어차피 써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인 영작 실력은 꼭 갖추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영작하고 그리고 구문 독해가 웬만큼 된 학생이 이리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이해갔죠? 자, 그러면 논리 독해하고 쓰기에서 세 번째, 학교 내신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더 밀접해요. 재밌는 것은 특히 고등부 내신 같은 경우에는요, 모의고사 문제나 혹은 기출되었던 수능 문제 이런 것을 활용해서 내신 시험에 출제를 하는데 말이죠. 수능은 객관식이에요. 보기를 고르면 됩니다. 근데 같은 문제인데도 내신에서는 주관식화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다음 지문의 보기 중 요지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가 된다면 내신에서는 요지를 완성하라 그럽니다. 빈칸 뚫어서 줄 수도 있고 그냥 단어 개수만 제한해서 영어로 쓰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에서 오히려 논리적 읽기와 이 요약하기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능 당연히 논리적 읽기하고 연계됩니다. 그리고 캡스나 토플 같은 각종 공인 시험에서도 역시 논리 독해는 굉장히 필요한데 선생님은 사실상 이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봐요.
자, 어쨌든 논리 독해하고 쓰기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으로 이제 듣기와 말하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듣기하고 말하기. listening and speaking입니다. 청해 자료의 음성 파일을 뭐 해라? 받아 써라. dictation. 그리고 따라 읽어라. shadowing. 이걸 여러분들에게 꼭 권합니다. 받아쓰기까지 하는 학생들은 간혹 있더라고. 근데 이 따라 읽기 하는 학생은 많이 못 봤습니다. 근데요, 이 받아쓰기하고 따라 읽기를 왜 할까요? 바로 듣기에 있어서 그 정확성과 그 유창성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받아쓰고 따라 읽은 학생이 훨씬 더 정확하고 유창하게 듣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이죠. 여러분들 받아쓰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듣겠습니까? 그죠? 10번도 듣고 20번도 듣고 그러거든요. 처음에 하는 애들. 그 과정에서 정확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그 속도에 따라가면서 하는 과정에서 속도가 빨라져서 유창성이 올라갈 수도 밖에 없는데 선생님은 사실상 딕테이션보다는 쉐도잉에 더 강조점을 둡니다. 쉐도잉이 훨씬 중요해요. 느낌표. 왜 그런가 하면 말이죠. 여러분들 쉐도잉은 그야말로 외국인의 발음을 똑같이 따라 읽고 그 속도까지 따라 붙는 것입니다. 시간이 난다면 여러분들 뭐 수능 형태의 듣기 그런 스크립트뿐만 아니라 CNN 뉴스나 AP 뉴스 같은 것들을 들으면서 쉐도잉 연습을 하면 더욱더 좋습니다. CNN 뉴스 같은 경우에는 한 250단어 분당 내외의 단어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데 처음에는 잘 안 들릴 겁니다. 근데 계속 듣고 따라 읽고 듣고 따라 읽다 보면은 어느 결에 그 속도를 따라 잡을 거예요. 그리고 발음 추월하고 모방하다 보면은 또 듣는 것도 훨씬 더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그냥 따라 읽지 않고 듣기만 하는 학생하고 따라 읽으면서 들은 학생하고 누가 더 잘 들을까요? 당연히 따라 읽으면서 들은 학생이 훨씬 더 잘 듣습니다. 훨씬 더 잘 말하고요. 그래서 꼭 쉐도잉을 권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학부모님들 계시는데요. 학부모님들 자녀분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니야. 아기 때 애들이 말 배울 때 어떻게 했는가 기억납니까? 엄마 아빠 따라다니면서 그 말 그대로 모방하죠. 언어 습득의 제1단계입니다. 모방 중에 최고. 이게 바로 쉐도잉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쉐도잉 연습을 열심히 시키면 바로 정확하면서도 유창한 듣기만 될까요? 쉐도잉은 따라 읽기까지 했잖아요. 말하기까지 기반이 잡혀버린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반드시 쉐도잉을 권하는 바입니다. 참 재밌어요. 쉐도잉 하려고 애들 하다 보면은 지문 하나 갖고 막 수십 번 듣고 따라 읽거든요. 머릿속에 계속 정보가 들어가서 나중에는 자면서도 영어로 중얼중얼거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적당한 환경이 주어지면 지도 모르게 그 영어가 튀어나와 버립니다. 이게 언어입니다, 여러분. 마구 집어넣어라. 이 안에서 알아서 해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튀어나올 것이다.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쉐도잉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읽기 자료도 음성 파일이 있어요. 요즘 나오는 읽기 책들은 거의 음성 파일 따라 나오는 특히 원서 같은 경우는 음성 파일이 아주 예술로 따라 나옵니다. 그 음성 파일의 듣기와 요약하기라고 되었습니다. 듣기 자료의 음성 파일을 듣고 뭐 하라 그랬습니까? 요약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처음에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은 들으면서 요약을 하라는 겁니다. 들으면서 메인 아이디어 파악하고 들으면서 메이저 서포팅 디테일까지 파악해서 그걸 말로다가 터뜨리라는 겁니다. 쉽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이 딕테이션과 이 쉐도잉을 부지런히 하면서 독해에서 서머라이징을 한 학생들은 어느 순간 이게 가능한 단계가 반드시 올 거니까 여러분들 항상 염두에 두세요. 처음부터
서머라이징은 안 되더라도 들으면서 적어도 요지는 파악해서 그거는 영어로 짓거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좀 해보세요.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이와 같은 듣기하고 말하기, 학교 내신과 역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학교 내신에서 듣기 문제는요, 수능하고는 또 달라요. 수능은 객관식이지만 학교 내신에서는 주관식으로 나옵니다. 진짜 최악의 경우 봤어요. 듣기 스크립트를 학생들에게 들려주는데요. 3배속, 4배속으로 들려주고 그걸 들은 다음에 영어로 요약하는데 단어 개수를 제한해 줍니다. 그 시험 나왔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쓰러졌습니다. 저주를 하더라고요, 시험을. 어쨌든 학교 내신하고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수능. 깊은 관계 있겠죠? 각종 공인시험. 역시 모든 공인시험에서 청해는요, 이것만으로도 사실상 충분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것까지 들려면 뭐 더 할 나위가 없죠. 자, 듣기하고 말하기.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좀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어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공부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어휘는요, 꼭 양방향에서 공략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특정 어휘 교재를 구입해서 이것도 공부하고, 그리고 읽기 자료에 나오는 다양한 어휘를 또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해야 돼요. 특정 어휘 교재는 왜 필요할까? 여기 보입니까? 주요 어휘가 특정 어휘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휘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하다 싶은 어휘들이 여기 특정 어휘 교재에서 주로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는 용이 자연스럽게 미리 습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독해 공부나 혹은 듣기 공부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을 이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갖고 공부를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어휘 구성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휘 교재 중에서도 특히 어휘 구성 원리에 입각해서 주요 어휘를 정리해 놓은 책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책이 있는지 제가 알지만 특별히 여기서 광고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간 어휘 구성 원리가 잘 정리되어진 특정 어휘 교재를 구입해서 같이 공부하면은 어휘 구성 원리에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거든요. 어근과 그리고 접두사 그리고 접미사가 있습니다. 어근은 어근대로, 접두사는 접두사대로, 접미사는 접미사대로 그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단어 속에서 버무려지면서 그 뜻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알고 있으면 혹시 독해 시험을 치르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타났는데 보니까 어떤 어근에 어떤 접두사가 붙고 어떤 접미사가 붙었는지를 확인하는 순간 이 뜻이 뭐가 되지 않을까 대충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단어 앞뒤 맥락을 살피면 또 이 뜻이 뭐가 될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두 가지를 결합시키는 순간 사실상 상당히 정확하게 생전 처음 보는 단어의 뜻을 추론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어휘 교재 꼭 같이 하세요. 알았죠? 그리고 특정 어휘 교재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어휘 수가 터무니없이 부족해요. 한 8,000어휘까지는 암기를 해야 안정권인데요. 그러려면 읽기 자료에 나오는 다양한 어휘들을 다 암기를 해야 그 8,000어휘까지 올라가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읽기 자료에 나오는 다양한 어휘를 공부하는 이유, 방대한 어휘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되지만 선생님은 사실상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맥락 속에서의 이해 및 암기라고 되었죠. 어떤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그 단어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뉘앙스를 캐치해냄으로써 다음에 어떤 어휘를 학생들이 구사해 나갈 때 적재적소에 구사할 수 있다는 아주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 공부를 할 때 꼭 두 가지를 병행해서 공부해서 어휘 공부에 꼭 승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공부하다 보면 어휘가 제일 괴롭히잖아요. 이게 잘 쌓이지도 않고, 그죠? 그래서 꼭 두 가지 면에서 같이 공부를 꼭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법과 장문 어떻게 공부할까? 영문법은 왜 공부해야 될까요? 이미 설명했습니다. 영문법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1번은 이미 설명을 했고요. 자, 2번에서 보니까 영어 문장이 복잡해지는 과정에 쉽고 빠르게 적응하도록 영문법 학습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다. 영어 문장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복잡해지는지 한번 살짝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거 박스 한번 보세요. 어떤 식으로 영어 문장이 복잡해지는지. 자, 처음에 동사의 기본 구조로만 문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에 수식어가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boys 앞에 bad tempered가 붙고요. girl 앞에 the fat이 붙어서 이 문장이 이렇게 복잡해지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수식어 정도에서 끝나지 않아요. 구가 붙어버리고 절이 붙으면 더 복잡해집니다. 구라고 하는 것은 크게 나누면 전치사구와 준동사구가 있는데 말이죠. 전치사구 같은 경우에 한번 볼까요? On the table. 요 전치사구가 present 뒤에 붙고요. 그리고 boy 다음에 in a blue jacket. 요 놈이 붙어서 본래의 문장을 복잡하게 만드는 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준동사는 꼭 덩어리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덩어리가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떨어져서 보면 안 돼요. 이 덩어리를 보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이 준동사 한 덩어리가 수식어 역할도 하고 문장 구성 성분 역할도 하는데 present 뒤에 but로 이끄는 이 과거 분사 덩어리가 붙어서 뒤에서 이렇게 수식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wearing이 이끄는 현재 분사 덩어리가 또 boy 뒤에 붙어서 이렇게 문장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보일 겁니다. 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her가 이끄는 이 동명사 덩어리, 이 덩어리 전체가 동사 앞에 주어 역할을 해서 또 문장을 복잡하게 하는 것이 보일 겁니다. 준동사 덩어리가 개입하기 시작하니까 문장이 점점 복잡해지는 게 살짝 들여다 보일 겁니다. 그런데 준동사 덩어리도 준동사 덩어리지만 절 덩어리도 똑같이 수식어 역할을 하고 문장 구성 성분이 되기도 하는데 present 다음에 관계대명사 which가 이끄는 절 덩어리 그리고 boy 다음에 who가 이끄는 절 덩어리가 붙어서 또 문장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군요. 그리고 이 문장에서는 that이 이끄는 절 덩어리 전체가 이렇게 주어 동사 주어 역할을 함으로써 문장이 복잡해지는 게 보일 겁니다. 지금까지 문장이 왜 복잡해지나 했더니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장이 복잡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봤을 겁니다. 이 과정에 어떻게 쉽고 빠르게 적응하도록 문법 학습 순서를 잡아가기를 권합니다. 그럼 선생님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요겁니다. 효과적인 영문법 학습 순서. 동사를 배우고 나서 바로 부정사, 분사, 동명사를 배우는데 이거는 동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동사에 대한 기본기가 잡히지 않으면 이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것들은 전부 덩어리들입니다. 덩어리는 여러분들 영문 번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들 때문에 자꾸 문장이 복잡해지니까 얘들을 먼저 해치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접속사 관계사 덩어리로 들어가면 좋은데 이걸 왜 중간에 끼웠느냐. 이게 학교 내신 때문에 그래요. 학교 내신에서 얘네들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제나 태나 법이나 하는 것들은 어차피 동사의 활용편이거든요. 동사가 활용돼서 이렇게 쓰이는 건데 어차피 동사하고 밀접한 관계도 있고 내신에서도 중요하다 보니까 현실과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끼고 그 다음에 절 덩어리로 들어가 버리고 나머지는 뒤쪽으로 붙여놨습니다. 가르쳐보니까요. 이 순서로 가르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알겠죠? 믿어도 괜찮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5번째 요거 한번 볼까요? 영작 능력 강화와 학교 내신 대비는 다른 걸까요? 영작을 하라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시작해서 그 복잡한 걸 왜 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런 문제 있죠? 학교 내신 문법은 영작을 위한 문법과는 학습 방향이 달라 보인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 그래요. 용법 문제.
이 용법 문제는 사실상 문법을 위한 문법이에요. 그닥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고육지책인 것 같아요. 애들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필요 없는 문법 문제를 아직도 버리지 못한 학교들이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얘는 문법과는 영작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얘와 같은 문제만 나온다면 영작 공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거 한번 보세요. 학교 내신 문제 중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는 영작 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교과서나 프린트 문장을 다 암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매우 비효율적이고 더욱이 원문을 변형해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에는 결국 영작 실력을 갖추지 않고는 도저히 풀어낼 길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소녀는 활과 화살을 가지고 노는 중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갖다 우리말과 일체의 빈칸을 채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문장하고 똑같아요.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말을 주고 영문의 빈칸을 채우라고 했을 때 이걸 줄 수도 있지만 이걸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는 사실상 문장 전환을 통해서 영작을 어느 정도 갖추어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영작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밑에 거는 더 보지 않고 바로 수준별 문법 학습 4단계로 나눠놨습니다. 문법은 좀 단계를 많이 복잡하게 해놨어요.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다 세팅되어져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구문독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이미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구문독해는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자, 여기 영어 문장을 복잡하고 난해하게 만드는 패턴을 파악해서 다양한 문장을 패턴별로라고 되었습니다. 패턴이 중요합니다. 이 패턴을 파악해서 그 패턴별로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왜 drill이라는 단어를 썼느냐면요. 하나의 패턴을 주고 그 패턴에 맞는 문장을 갖다가 10개, 20개씩 쏟아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갖다가 연습하는 과정에서 패턴이 자연스럽게 익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재 자체가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해갑니까? 여기 가로 속에 요 말은 조금 아까도 했죠. 20% 정도의 문법 지식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영어 문장을 복잡하고 난해하게 만드는 패턴은 어떤 게 있을까? 딱 보이죠? 구덩어리, 절덩어리, 그리고 특수구문. 사실상 스텝 1, 2, 3까지만 해도 사실상 구문은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 얘는 수능어법 문제하고 연계시켜서 애들한테 수능어법 문제를 가르치면서 구문하고 연계시키다 보니까 얘는 넣어놨지. 사실상 구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 세 개입니다. 구덩어리 제대로 파악하고요. 절덩어리 제대로 파악하고 특수구문까지 파악해버리고 나면은 아무리 복잡하고 난해한 문장이라도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exercise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장 속에서 to help가 이끄는 부정사 덩어리예요. 여기까지 가요. 이 덩어리가 보여야 됩니다. or를 끼고 to answer가 이끄는 덩어리가 ask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 덩어리가 보이면요. 이 덩어리가 or를 끼고 주어 하나, 주어 둘이 되면서 뒤에 동사 is를 공통으로 받았다는 게 보이면 이 문장의 번역은 수월하게 풀어질 겁니다. 정말 수월하게 풀어져요.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것은 특이사항이 뭐냐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인데 마침표가 찍혔죠. 의문문이 아닌데도 어순이 주어 동사가 아니고 동사 주어로 되었는데 이게 바로 특수문에서 도치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도치 공부를 한 학생은 이 문장에서 주어는 scholars-구나 하는 것이 보이면서 이 문장의 번역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다시피 덩어리 보이고 특수문 보이면 구문은 사실상 거의 완성되었다는 제 말을 믿을만 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다음 네 번째
구문 파악 능력과 수능 어법 문제 풀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수능형 어법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난해한 문장 속에서 기초적인 문법상을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문법 지식보다는 오히려 정확한 구문 파악 능력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구문 독해하고 수능 어법 문제를 갖춰놓은 이유입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말이죠. that에서부터 시작해서 whose까지가 바로 절 덩어리인데요. 이 절 덩어리가 아이디어를 수식에 들어갑니다. 수식하는 말은 절대 문장 성분이 될 수 없습니다. 얘가 동사거든요. 그럼 주어는 바로 아이디어입니다. 주어가 아이디어라는 것이 파악된 학생은 3인칭 단수의 동사를 is를 쓴다는 것은 중학교 1학년도 아는 사항입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구문이 보이는 학생은 이 쉬운 문법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하지만 이 절덩어리가 보이지 않는 학생은 안타깝게도 얘를 주어라고 생각해서 R을 쓰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구문이. 그래서 수능 어법하고 연계시킨 겁니다. 이해가 쓰리라 믿고요. 자, 수준별 구문 독해 학습 중급, 중고급, 고급 세 단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수준이냐에 따라서 이게 맞추어서 수업이 진행될 것 같아요. 자, 논리 독해하고 쓰기라고 되었습니다. 자, 논리 독해는 왜 공부해야만 할까요? 조금 아까도 설명을 좀 했는데 말이죠. 논리 독해 학습의 기반은, 자, 독해 학습의 기반은 뭐라고 되어 있죠? 글의 핵심을 깨뜨려보는 안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락별로 요점들을, 글의 핵심이나 요점이나 같은 말이야. 이게 뭐 메인 아이디어이고 그렇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요점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능력은 바로 독해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 능력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핵심을 파악한 학생들은 풀 수 있지만 글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학생들은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꽤나 있습니다. 엉뚱하게 답을 가져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논리 독해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논리 독해를 공부하면 어떤 능력이 향상될까요? 글의 개요와 흐름, 주요한 내용 중심으로 쭉 훑어버리면 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눈에 보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저자의 중심사상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내신 문제, 수능 문제, 탭스 문제, 토플 문제 거의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해결이 돼요. 근데 좀 학생들 괴롭히려고 아주 골탕 먹이려고 문제 내는 경우는 여기까지 알아야 됩니다. 비판적으로 추론하는 것까지 배워야 돼요. 비판적 추론 능력. 특히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미국 같은 경우 미국 고등학교 입학시험 SSAT나 대학교 입학시험 SAT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여기까지 오는데 가끔씩 여기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고 있잖아요. 외국어 고등학교. 외고 같은 경우에 이 문제를 갖고서 애들 골탕 먹이고 변별해버리더라고. 애들 아주 막 절레절레 흔듭니다. 근데 난 참 재미있더라고. 나는 이게 제일 재밌었어요. 비판적 추론 독해가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더라고. 답이 정확하거든요. 우리나라에 나오는 문제하고는 달라요. 토플 문제하고도 질이 달라요. SAT 논리적 추론 문제는요. 정말 좀 힘들기는 힘드는데 알고 나면요. 머릿속에 있던 안개가 확 걷히는 느낌이야. 아, 맞다.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딱 떨어져 버립니다. 거기서 쾌감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게 논리적 비판 너무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좋아하기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좋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해두면은 여러 시험을 치는 데 있어서
완벽 대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논리 독해는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째로 major supporting detail, minor supporting detail을 구별하는 눈이 생겨야 됩니다. 바로 메인 아이디어를 찾아간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읽으면서 먼저 이거 구별하는 눈이 생기면 이거는 major supporting detail이고 이거는 minor supporting detail이구나 하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major supporting detail 중심으로 쭉 읽어보면은 요지 파악이 가능해지고요. 요지 파악 플러스 major supporting detail 합치면 요약문 작성이 용이해지겠죠. 거기다 더욱더 나아가서 스키밍하고 스키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훑어 읽기하고 띄엄띄엄 읽기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쭉 훑어 읽으면서 메이저한 거 중심으로 읽고 마이너한 것은 걸러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해 지문을 보면서 문제를 풀 때도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 뽑아내면 되니까 스키밍할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걸러내버리고 나면 뼈대만 확 추려지고 문제풀이로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독해 속도가 빨라지겠습니까? 독해 속도가 빠른 것이 무슨 이상한 속독 속해 기술을 배운다. 물론 그것도 약간의 도움은 되긴 하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이 바로 스키핑을 통해서 독해 속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주요 뒷받침 내용을 통해 글의 핵심어 키워드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바로 주제하고 요지로 연결되는 단어들이거든요. 주요 뒷받침 내용을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결국 주제 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고요. 세 번째로, 논리 전개의 구조적 패턴 공부를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글을 쓸 때 그냥 막연하게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논리 전개 구조를 따라가는데 대표적인 거 한 6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걸 공부를 하고 나면은 글을 쓱 읽으면서 이 글의 구조가 어떻게 잡혔다는 것이 보이는 순간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따라 나올지 감 잡으면서 읽어 들어갑니다. 예상하면서 독해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엄청납니다. 독해 이해 능력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독해 속도까지 높여버립니다. 자, 네 번째, 글의 행간을 맥락 속에서 비판적으로 추론하기. 이게 제일 어렵다라고 했죠. 글 속에 숨겨진 함축된 의미, 그걸 찾아내는 것입니다. 제일 재미있지만 제일 어렵고 특목고 가는 학생들, 특목고 학생들은 이 훈련 꼭 필요해요. 서울에 있는 대원외고라든지 그런 학교에서는 이 문제를 잘 내거든요. 대구에 있는 외고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네 번째로 논리 독해를 왜 쓰기 하고 연계시킬까요? 아까도 설명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논리 독해는 공인시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수능, 탭스, 토플 정도만 갖다 놓았습니다. 논리 독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특히 수능, 탭스 공부하는 학생 논리 독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토플 같은 경우에는 이 요약문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그리고 일관성이라든지 그리고 추론 그리고 범주도표, 논리전개 패턴 이런 것들이 또 이 논리 독해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제일 재미난 것은 어째 이런 일이 내신하고 관계가 깊네요. 환장하겠습니다. 왜 그렇다 그랬죠?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내신 독해 문제는 변별력 유지를 위하여 수능형 독해 문제를 말하고 주관식 유형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논리적 독해력을 필요로 한다. 이해가지 그죠? 여러분들 어지간히 이해하면서 따라오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했던 것을 직접 문제 속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에 A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지문 속에는 여러분들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게 바로 주제문이 되는데 주제문이 없습니다. 주제문을 뒷받침하는 내용만 있어요. 그럼 주제문은 어디 있을까요? 주제문을 뽑아내서 그걸로 문제를 만들어 버렸네요. 그럼 이 뒷받침 내용을 쭉 보니까 지금 블록을 한 블록
땡땡 보이죠? 요거 슬래시 요거 두 개로 된 거, 요 한 블록, 요 두 블록으로 구성되었는데요. 각 블록에서 주요한 내용 중심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자 표시를 해놨습니다. 수백 년 전 우산은 심볼이었습니다. 권력과 권위의 심볼이었다. 그리고 또 비슷한 말을 썼지. 그래서 이런 것을 반복 강조하는 케이스라고 보면 되는데 엄격히 따지면 이게 메이저한 것이고 이거는 반복 강조하는 것은 마이너한 것으로 처리해버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블록으로 쓱 들어가는데 말이죠. 독해 기술이 없는 학생들은 여기에서 엉뚱하게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상 이거는 전혀 글의 중심 내용과는 상관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however 보이죠? 뒤집어 버렸습니다. 얘 왜 썼을까요? 바로 however 뒤에 나오는 내용을 부각시켜 주기 위한 일종의 반전 도구입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볼 때도 반전되면 짜릿짜릿하면서 머릿속에 확 박히지, 그죠? 그거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한테 홀리지 마시고 이 부분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대 문화라고 하는 것은 또한 흔히 있는 물건을 쓰는 겁니다. 옷을 포함해서 뭐로서? 권위의 상징으로서.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첫 번째 power and authority, 두 번째 authority, 세 번째로 umbrella, 그리고 네 번째로 common things, including clothing,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권력과 권위의 상징으로 쓰는 것이 umbrellas 그리고 clothing, 따위에 흔해 빠진 물건이다 이 말이잖아요. 결국 이 세 개의 major supporting detail을 묶어서 지금 메인 아이디어가 문제로 등장했군요. 이게 무엇을 쓸지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류 역사를 통해서 말이죠. 사람들은 사용해 왔습니다. 뭐를 사용했죠? common things였잖아요. common하고 동의어가 뭡니까? ordinary. 이게 common의 뜻입니다. 그래서 ordinary 들어가는 것이 1번과 2번이 있군요. 그리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뭐를 보여준다 그랬죠? power and authority. 바로 권력과 권위였습니다. 권력, 권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social status, 바로 사회적 지위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었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쓰리라 믿습니다. 자, 이것이 수능 문제였고요. 내신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이 내신 문제에서는요, 이것이 바로 주제문인데요. 이 주제문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여기에 사소한 것들만 잔뜩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major, minor로 구별할 필요도 없이 전부 다 마이너한 것밖에 없어요. 마이너한 것을 여러분들 요약문에 넣을 필요는 없다 보니까 이 주제문만 활용해서 요약문하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신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만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이렇게 paraphrase, 문장 전환을 시켜놓은 것이거든요. 확실히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인식되어지는 것입니다. 시각으로. 그리고 describing the color. 자, 그놈의 색깔을 갖다 묘사하는 것은 impair, 손상시킵니다. 뭐 하기보다는 향상시키기보다는 손상시킵니다. 뭐를? performance. 여기 뭐 수행이라는 뜻도 있고요. 뭐 성과라는 뜻도 있는데 어떤 것을 해석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확인 작업에 대한 성과를 향상시키기보다는 손상시킨다. 그러니까 눈으로 인식되는 건데 그걸 갖다 말로 떠들어 버리면 오히려 확인한 identification, 뭔 색이었는지 뭔 색이었는지 그걸 확인하는 작업에 오히려 손상을 준다는 이야기네요. 이걸 갖다 이렇게 문장 전환을 시켜놨습니다. 한 연구가 보여주기를 사람의,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색깔을 갖다 묘사하는 것, 즉 사람들의 뭘까요? 언어적 표현이겠죠. 그래서 verbal expression, 뭐에 대한? 색깔에 대한. 여기까지 답 나왔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impair 한다 그랬잖아요. improve 하기보다는 impair 한다. 즉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hinders, 뭐 하는 것을 identification task를 방해했으니까 자, from 다음에 여기에 쓸 때 identification의 동사형이 필요하다. 전치사 뒤에 동원한 인지 쓴다. 그 문법적 실력까지 묶어서 identifying 해야 되겠네요. 왜 선생님 여기 identification 쓰면 안 됩니까? identification은 명사형이고 명사형은 뒤에 목적어를 못 받습니다. 동원한 인지는 받을 수 있지만
그래서 여기는 identification을 쓰면 안 되고 identifying으로 고쳐줘야 됩니다. 문법적 실력 필요하죠? 그리고 내용상 봤을 때 정확하게 확인하는 거니까 뒤에 correctly만 추론해서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글을 보는 눈이 있는 학생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했을 겁니다. 그 다음 토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것 같은데 욕심 좀 내보겠습니다. 아까지 거 다 해버리죠 뭐. 자, 다음 글을 읽고 자, 해당되는 질문에 답변을 하시오라고 되었습니다. 자, 이 글은요 보니까 단락 1개, 단락 2개, 단락 3개 이 정도 되면 패러그래프라고 하지 않고 패시지라고 하는데요. 각 단락에서 주요한 내용 중심으로 이렇게 그림자 표시를 했고 첫 번째 단락에서 첫 번째 문장 이것이 바로 이 패시지 전체를 컨트롤하는 문장입니다. 이런 것은 특별히 topic sentence라고 하지 않고 thesis statement라고 하는데 논제 문장이라고 그래요. 논제 진술. 어려운 말 때려치고 하여간 얘가 바로 이걸 전체를 대표하는 요지에 해당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분류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가지 주요한 그룹으로 말이죠. On the basis of 뭐뭐를 기준으로 해서 뭐뭐를 기초로 해서 그냥 번역 쉽게 합시다. 뭐뭐에 따라서 자, 광주기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 식물이 꽃피우기를 하는데 영향을 줄까에 따라서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하면서 그 세 개의 그룹이 첫째 단일식물, 둘째 장일식물, 셋째 A-neutral plant라고 하는 것 중일식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단일식물이나 중일식물은 바로 여기 나오는 광주기성 periodism입니다. periodism. 이 광주기성하고 딱 연관되어서 그 햇빛의 양에 따라서 이 숏데이 플랜츠나 롱데이 플랜츠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꽃피우기가 결정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얘는 뭘까요? 요거하고 상관없이 다른 어떤 요소에 의해서 얘는 또 꽃피우기가 된다. 그럼 요 두 개는 요거하고 상관해서 요거는 요거하고 상관 안 해서 그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심 문장과 그걸 뒷받침하는 주요한 내용이 파악된 학생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바로 주요한 내용 중심으로 여기에 세 가지를 넣으라는 것인데 거기에 맞는 것들이 A, E, F입니다. 방금 봤던 그림자 표시된 문장 알겠죠? 그놈을 여기에다가 문장을 패러프레이즈해서 살짝 바꿔놓은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 D번 한번 볼까요? 여기도 롱리 플랜츠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도 롱리 플랜츠가 있습니다. 둘 다 장일식물인데 딱 잘못하면 D번으로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보니까 자, 롱리 플랜츠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감지하는 능력이죠. 짧아지는 밤을 감지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봄하고 초여름에 밤이 짧아지는 것을 싹 감지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하고 롱데이 플랜츠가 광주기성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하고는 사실상 직접적인 관련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롱데이 플랜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밤 시간이 같거나 더 짧을 때 꽃 피는 식물입니다. 뭐보다도 critical day length. 그러니까 한계치에 들어가는 임계치의 낮의 길이보다 짧거나 그거하고 같거나 할 때 꽃이 싹 피는 그 식물이 바로 long day plant라고 하면서 long day plant는 어쨌든 여기 나는 photo periodism하고 연결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지,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요거는 뭡니까? 이 식물들은 짧아지는 밤을 감지할 수 있다. 자, 요 식물들이 어떻게 해서 꽃이 피게 될까라고 하는 것이 궁금할 수 있잖아요. 독자 입장에서. 아,
이런 걸 감지할 수 있거든. 그래서 필 수 있는 거야 라는 일종의 부연 설명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나오는 주요 중심 내용을 갖다 직접적으로 뒷받침해 주지만 얘는 뒷받침해 주는 내용은 아니죠. 그냥 부연적 설명입니다. 그걸 파악한 학생이라면 당연히 D하고 E 중에서 E를 답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쓰리라 믿고, 그 다음 마지막 탭스 문제입니다. 시간이 좀 촉박해서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요 단락의 중심 문장이 바로 A번입니다. 일부 증상이지요. 자, 콜론 캔서라고 하는 결장암입니다. 결장암의 몇 가지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위치하고 크기에 달려있다. 뭐의 종양의라고 되었습니다. 종양의 위치 및 크기가 바로 그 증상에 영향을 끼친다는 요지문입니다. 이게 주제문이에요. 주제문. 그러면 뒤에 나오는 것들은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될 만한 사실들을 여기다 쭉 설명했는데 그걸 뒷받침하는 사실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자, 콜론 캔서에서 살아남는 그 키는 빨리 진단받는 거다. 빨리 진단받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 늦으면 뒤지고 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것이 주제문에 들어왔던 증상이 그 종양의 위치하고 크기에 의존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되는 겁니다. 속하지 않는 옵션을 확인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주제문을 뒷받침하지 않는 내용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B번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쓰리라 믿습니다. 이 수준별 논리 독해는요. 어차피 구문이 어느 정도 끝난 학생이 공부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중고급 논리 독해하고 고급 논리 독해 두 가지만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중고급은 고1, 2 학생한테 적당하고 고급은 고3 및 교양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자, 장시간 듣느라고 애썼습니다. 감사합니다.